지난 1월 31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연이은 도발에 대한 규탄과 함께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논의됐습니다. 한미 동맹 간 연합 연습과 훈련도 확대 강화해 진행됩니다. 미국의 방위 공약 보장은 물론 지역 안보 협력 강화 방안까지 폭넓게 논의된 이번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들여다봅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한미 국방장관 회담 개최의 의미와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함께 얘기 나눌 분들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각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방대학교 안보정책학과 정한범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립외교원 민정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구연입니다.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열린 이번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관심이 많이 쏠렸었는데요. 지난해죠. 54차 한미 안보협의회가 11월에 열렸었는데 2달 만에 다시 회담이 열려서 더욱더 의미가 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네, 그만큼 한반도 정세가 많이 불안하다는 얘기고요. 또 그에 따라서 한미 간의 동맹을 더 굳건히 하려고 하는 양국 정부의 의지가 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달 말 그리고 이번 달 초 한미 간 외교 안보 슈퍼 위크였지 않습니까? 서울에서는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열렸고요. 그리고 워싱턴 DC에서는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연이어 개최가 됐습니다. 민 교수님, 뭔가 연초부터 활발한 교류가 이뤄지는 것 같은데요. 정한범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러한 한미의 활발한 움직임은 한반도의 엄중한 안보 상황을 반영을 하는 것이고 이런 측면에서 이제 북한의 고도화되고 전문화되는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을 해서 한국과 미국이 긴밀한 동조 협력을 통해 가지고 확장력을 강화하고 그리고 한반도 안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을 보인다는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구체적으로는 작년 11월에 개최된 제54차 한미 안보 협의회의에 어떤 합의 사항을 구체화하는 이러한 움직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작년 그 SCM에서 많은 부분, 즉 한미 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국방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반도 수준, 영내 수준, 세계 수준에서 다양하게 논의를 하고 합의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방 수장께서 모이셔가지고 이제 본격화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의 미일 정상회담 이후 열린 이번 연쇄회담으로 이 한미일 삼각공조의 무게감이 좀 실린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안보 상황에 상당히 위협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한미일이라고 하는 삼각공조 체제의 중요성이 좀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다시 말해서 북핵 위협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이제 지금의 국방장관 회담은 그런 측면에서 북핵 위협에 상당히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라고 하든지 대만이라고 하든지 인도태평양이라고 하든지 여러 현안에 있어서 한미일의 협력이 상당히 중요해지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그리고 무인기 침투에 대해서 양국 장관이 이제 도발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규탄도 했고요. 더불어 이제 눈에 띄는 게 한미 간 공조 체제 굳건하다. 더욱이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향후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국제사회와 함께 공동 대응하겠다. 이런 걸 재확인한 자리가 아니었던가 싶은데요. 정 교수님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시죠. 예, 앞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근에 우리 한반도 상황을 보면 북한이 이제 그 기존에 쭉 해오던 미사일 도발 그리고 이제 핵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제 새로운 위협이 또 다시 등장을 했어요. 무인기가 이제 등장을 하면서 기존의 이제 정통 무력과는 좀 다른 이런 변칙적인 무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미 간에 또 이 북한의 이런 도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이 이 동아시아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중국과의 문제도 있고 현재 이제 인도 태평양 전략을 새로 다듬어가는 과정에서 또
우리 정부도 이제 인도태평양 전략을 이제 새로 짜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그리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맞물려 가면서 어떻게 이 동아시아를 동아시아의 안보를 만들어 갈 것인가라는 그런 큰 구상 속에서 현재 한미 간의 국방장관 회담이 열렸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이제 단순히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와 철저히 공조해서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담겼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한미는 물론이고 유엔을 비롯해서 국제사회가 단합해서 대북 압박에 나서고 있는데요. 민 교수님, 지속적으로 일관된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예, 물론 그 대륙마다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위협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어떤 그 대응 방안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반도에 살면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직접적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반면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핵 확산이라든지 대량 살상무기 확산 이런 부분에서 테러 조직에 북한의 무기가 들어가서 어떤 안보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어떤 세법이 좀 다르지만 그래도 이제 북한의 위협이 굉장히 고도화가 전문화되고 실제화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분명히 같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착안을 해서 한국과 미국이 이제 유엔을 중심으로 해서 국제사회 공조를 이끌어내서 북한에 대해서 어떤 핵이나 미사일 위협을 갖다가 억제하기 위한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에 또 중국과 러시아가 뭐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우리 정부가 가진 과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미중 전략적 경쟁이 심화가 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친구들을 끌어모으고 있거든요. 여기에 북한이 편승하면서 자신의 어떤 안보 이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이라든지 어떤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향후 이러한 중국과 러시아의 다른 목소리를 어떻게 한국과 미국 그리고 국제사회가 이제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느냐 이것이 가장 큰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국제사회에 이제 우리의 역할이 커지고 중요해졌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잘 실천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사실 이번 정부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이제 외교 비전이라고 하든지 국방 전략이 이제 조금씩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공통점으로 발전되고 있는 게 사실은 한국이 어떻게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묻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는 저희가 이제 북한 문제에 너무 천착하다 보니 또 이제 북핵무기라고 하는 게 상당히 이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동북아 혹은 한반도를 넘어서서 한국의 역할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것이 이제 하나의 이제 개념으로 나온 것이 이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단순히 어떤 중견국을 넘어서서 이제 한국이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가, 단순히 중견국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질서와 안보에 기여하는 한국의 역할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점들이 계속해서 고민되고 있는 것 같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북한 문제도 사실은 단순히 동북아 문제가 아니라 또는 단순히 이제 군사적인 위협이 아니라 국제 질서와 규범을 위반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국이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사실은 우리의 역할 자체가 상당히 축소되는 그런 경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이 앞으로도 좀 더 다양한 영역에서 이제 모습을 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 회담에서 이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 물론 북한의 위협에 대한 국제 공조 대책 강화는 물론이고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민 교수님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54차 SCM에서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국방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번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요.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말씀해 주신 한반도 안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거고 그 중심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의 비대칭적인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이 미국의 확장 억제력을 갖다가 강화하는 것. 무엇보다도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확장 억제력을 약속해 준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어떻게 실행될 것이며 네. 그 과정에서 한국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서 미국이 확장 억제력을 제공할 때 핵이나 미사일 능력을 제공할 때 거기에
한국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전략이라든지 실행 계획을 하는데 일정 수의 목소리를 내고요. 네. 이와 더불어서 이제 함께 위기가 닥쳤을 때 협의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동 실행, 즉 공동 훈련이나 연습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한국이 참여했습니다. 물론 마지막 핵을 사용하는 결정은 미국 대통령이 갖고 있지만 과거와는 다르게 한국이 미국 핵 억제력을 갖다가 실행하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 참여하고 목소리를 강하게 내므로써 우리 국민에게는 아무래도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굉장히 현실성 있게 구체화된 수준으로 어떤 그러한 실행력을 담보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많은 진전이 있었던 겁니다. 예, 공동 맞습니다. 참여도 할 수 있고 또 협의할 수 있고 또 훈련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민 교수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11월에 열렸던 제54차 한미 안보 협의 회의에서 이 논의된 내용들이 보다 긴밀하게 협의된 점이 의미가 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것은 이해가 됐는데 저는 좀 궁금한 게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한 맞춤형 억제 전략 개정 관련 사항도 많이 진행이 됐다고 들었는데 정 교수님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됐습니까? 예, 지금 북한 핵에 대한 맞춤형 억제 전략이라고 이제 하는 표현이 나오는 이유는 이제 우리 한반도에 처해 있는 그런 안보 상황 이걸 이제 고려한 것이겠죠. 이제 북한의 북핵 위협은 이제 계속 고도화돼가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이 핵무기가 없잖아요. 이게 중요한 것은 이 핵을 가진 국가에게는 핵으로 대응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데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이 나왔었어요. 핵 공유라고 해서 미국의 핵을 남한이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얘기를 해보자. 또 어떤 부류에서는 미국의 전술핵을 한국에 갖다 배치하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했는데 이 핵 공유나 전술핵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 일부는 또 실효성이 없는 것도 있고요. 또 일부는 또 국제 핵 레짐을 이제 위반하는 이런 문제가 있고 또 미국이 사실은 한반도도 중요하지만 미국은 전 세계의 이 질서를 끌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미국이 앞장서서 이런 그 핵 질서를 무너뜨리게 되면 사실은 이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서도 미국이 리더십을 발휘하기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한반도에 특화된 이런 억제 전략을 마련해야 되는데 앞서 민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한국형 핵공유라고 하는 표현까지 나오는데요. 미국이 핵을 가지고 어떤 작전을 실행하고 계획을 할 때 우리도 기획 단계에서부터 같이 참여하고 미국의 정보를 공유하고 또 연합 연습도 같이 하는 이런 차원에서 한국형 맞춤형 억제 전략 이것을 이제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같은 맥락일 텐데 이번 그 한미 국방 장관 회담을 통해서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을 이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 교수님 조금 더 언급해 주시겠어요? 그동안에도 계속 확장 억제는 이어져 왔지만 우리 국민이 불안해하는 것만큼을 상쇄할 수 있을 걸 보여줘야 된다라고 네. 하는 것이 이제 작년 SCM에서 논의된 내용이고 이번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그런 부분이 논의가 됐는데 자 그래서 이제 여러 단계로 나눠서 얘기를 하면요. 일단 북한의 핵 위협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 단계에서부터 공유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는 물론 우리가 이제 정찰 자산들이 있습니다만 뭐 그 가까이서 보는 것도 우리가 더 많이 하겠죠. 그러나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인공위성 자산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다 내려다보는 거죠. 이런 정보를 한국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네. 이런 데서부터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대응을 하게 되는데 이런 대응을 미국이 일방적으로 기획을 하고 우리한테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 단계에서부터 우리랑 같이 협의해서 어떤 대응을 하자라고 이렇게 논의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실행 단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북한이 어떤 도발 행위를 했을 때 한국의 전력과 미국의 전력이 공동으로 나가서서 공동 연습, 그러니까 연합 연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도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한국의 전투기와 미국의 전략 폭격기가 만나서 공동 작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미국의 항공모함이 들어와서 우리 배들과 같이 연합 연습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작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회담 직후 2023년 이 첫 연합 공중 훈련도 있었습니다. 이 제가 보니까 훈련에 참가한 이 전투기 말이죠. 이 첨단 무기 체계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게 말뿐만이 아니라 이 행동으로도 보여주겠다 이런 강한 의지가 좀 보이던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B1B라고 하든지 F-22라고 하든지 정말 전략자산은 총출동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거는 사실은 한미 양국이 지금의 대북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보여준 상당히 중요한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 정부가 대북 정책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이제 꼽고 있는 게 억제와 단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단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북한이 위기를 고조시키는 만큼 우리는 그것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또 노력할 것이고, 그것이 장기간 계속되다 보면 북한은 이제 더 이상 도발을 할 수 없는 스스로 이제 의지를 꺾는 그 수준까지 이제 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의지를 보여주는 여러 가지 수단 중에 하나가 이런 전략 자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미 양국은 이걸 이제 단순히 한 번이 아니라 일회성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이제 전개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 회의에서 이제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한미에 이제 정말 분열되지 않는 혹은 이제 분리되지 않는 그런 결기를 보여주는 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미 공군의 B1B 전략 폭격기 혹은 뭐 F-22, F-35B 이런 기체들이 그동안 이렇게 뭐 순환돼서 배치되는 건 봤는데, 이렇게 동시에 전개된 건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정 교수님 어떻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최근에 이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해서 많은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요. 북한 무인기 사태도 있었고, 또 뭐 미사일의 고도화라든지 또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불안감에 대한 대응,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하던 훈련으로는 이런 불안감들을 재울 수 없기 때문에 이보다 좀 더 강도가 높은 이런 이제 훈련들을 하게 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이 북한이 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핵이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이제 우리가 이제 불안한 요소 중에 하나이긴 한데, 네. 그런데 이제 재래식 무기도 사실은 전략 무기급으로 분류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항공모함이라든지 비행기로 보면은 이제 아까 앞서 얘기하신 F-22 전투기라든지 아니면 뭐 F-35 같은 이런, 우리도 이제 물론 F-35A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 언급한 B1B 전략 폭격기 같은 것들은 뭐 북한이 아주 굉장히 공포스러워하는 그런 무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무기들이 비록 핵무기는 아니지만 핵무기급 이상의 위력을 가진 이런 전략 무기들이기 때문에, 이런 무기들이 한꺼번에 출동을 했다라고 하는 건 북한으로 하여금 굉장히 이 공포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이게 이제 F-22나 F-35 같은 이런 전투기들은 스텔스 기능이 있어서 뭐 북한의 방공 레이더망 이런 것들을 다 뚫고 평양 상공까지 뭐 쥐도새도 모르게 들어가서 작전을 하고 나올 수 있는 이런 무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총출동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북한에게 경고하는 의미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합 공중훈련은 그러니까 작년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또 11월에는 한미 SCM에서 적시적이고 조율된 전략 자산을 구현하겠다라고 했던 그런 약속들을 실행한 어떤 그런 거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서 얘기했습니다만 지난 한미 안보 협의회에서 협의된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단지 서류상으로 그치지 않고, 네. 또 구두선으로 그치지 않고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걸 보여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사실은 우리 전문가 입장에서는 한미 동맹이 가지고 있는 문서상의 행위들, 그리고 또 실제로 정부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업무 협조들, 이런 것만으로도 뭐 크게 부족하다라고 느끼지는 않습니다. 뭐 전문가들은 이 한미 동맹의 어떤 전략적인 위치라든지 또 필요성, 이런 또 국가 간의 어떤 이해관계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현재 한미 간에 맺고 있는 이런 어떤 연습이라든지 뭐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름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국민들이 불안해한다라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큰 의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단어가 좋아요. 적시적이고 조율된 전략 자산을 구현한다. 근데 또 그건 실질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 행동하는 동맹으로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이제 과시한 것 같습니다. 저는 미국 입장에서도 북한의 메시지를 좀 제대로 좀 전달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그 한미 동맹이 행동하는 동맹으로서 영내 핵심 동맹국인 한국 그리고 일본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이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한 거죠. 그리고 작년 SCM에서 북한이 핵이나 어떤 군사 도발을 하면 정권이 몰락할 것이다. 완전히 정권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최고의 경고까지 했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미국이 영내 핵심 동맹인 한국과 미국, 일본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확인해 준 거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행동하는 동맹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논의한 것처럼 미국 확장 억제력을 재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적시적이고 조율된 전략 자산을 전개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올해 한미 간의 연합 연습이나 훈련의 규모와 수준을 확대 강화할 것이다. 이러한 삼박자가 어우러지면서 북한에게 굉장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네, 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사실은 지난 정부보다 이번 정부가 이제 북한에 대해서 좀 더 억제라고 하는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라고 하는 시그널도 보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대화도 중요하다라고 지금의 이제 통일부나 국방부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억제라고 하는 부분, 한반도 안정이라고 하는 부분에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같이 협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고요. 또 일각에서 이제 미국이 지금 인도 태평양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게 아니냐, 미중 경쟁에 신경을 쓰고 있고 북한은 잊혀진 의제가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불식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지난 2월 18일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도 동맹 안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습니까, 교수님?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이제 핵 문제에 관한 피해들은 이제 한국과 일본 그리고 이제 미국 이게 다 공유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이제 동아시아 전체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이 발사된 것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이 맺고 있는 어떤 그 양자 동맹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서 동맹의 안보를 확실히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준 것이고요. 네. 특히 이제 핵 억지력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회 내에서 그리고 또 미국 사회 내에서 많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추후에 빈틈도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올해 한미 연합 연습과 훈련 규모도 더 강화되고요. 수준도 한층 높아질 예정인데 정 교수님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규모와 수준이 강화된다. 무엇을 함축할까요? 네. 이게 한미 연합 연습을 이제 지난 몇 년간 좀 축소해서 운영을 했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코로나19 사태에 따라서 많은 인원이 동원될 수 없었다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북미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어떤 대화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연합 연습을 축소했던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19 사태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요. 북미 대화도 이제 소강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마 한미 연합 연습도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 복원이 되지 않을까 싶고 더 나아가서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또는 다양한 훈련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북한의 위협이 계속 고도화되고 다양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네. 한미동맹은 북한의 어떤 위협이라도 다 대응할 의지가 있기 때문에 연합연습도 굉장히 다양화될 것 같고요. 또 미국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사실은 전 세계를 아우르는 전력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 스스로도 자신들의 전력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또 과시해야 될 필요가 있죠. 네. 근데 한반도만큼 미국이 이 연합 연습을 하거나 또 미국의 전력을 과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한미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올해는 예년보다 오히려 더 강화된 이런 한미 연합 연습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부분 조금 더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한미 국방장관 회담과 그리고 한미 연합 공중훈련까지 그 주요 장면들 직접 확인해 보시죠. 알아두면 똑똑해지는 신기한 국방 지식, 그것이 알고 싶군 지식 포커스. 2023년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지난 1월 31일 서울에서 한미동맹 70주년의 첫 한미 국방장관회담이 개최되어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이번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공조 방안은 물론
지역 안보 협력까지 폭넓게 논의되었는데요. 오늘의 지식 포커스. 한미동맹 70주년에 이뤄진 뜻깊은 만남. 2023년 첫 한미 국방장관 회담. 그 현장 모습을 공개합니다. 지난해 11월에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에 이어 2023년 새해에 열린 국방장관회담은 한미 양국이 동맹의 우위를 다지며 한미동맹 70주년의 의미를 더하는 뜻깊은 자리였는데요. 이번 회담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동맹 간 협의 사항을 긴밀히 논의하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미의 단호한 대응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먼저 북핵 도발에 확고한 대한 방위 공약을 보장하기 위해 미국의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 조치들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지난 2022년에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과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합의했던 내용과 같이 북핵 위협 억제를 위한 정보 공유 및 공동기획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외에도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가 개최되기 이전에 한미 맞춤형 억제 전략 개정을 완료하고 2월 중에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을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동맹의 억제 능력을 현시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 한미 연합훈련도 회담의 중요한 주제였는데요. 올해 연합훈련의 규모와 수준을 확대 및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를 위해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고 대규모 연합 합동 화력 시범 등을 시행하기로 결의했는데요. 최근 한반도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안보 환경 변화를 고려한 조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안보 협력 강화 방안 관련 주제도 심도 있게 논의되었습니다. 지난 11월 푸놈펜 정상회의 당시 한미일 3국 정상이 합의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촉진 방안을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한미일 안보회의에서 3국 간의 안보 협력 증진을 위한 추가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국의 신뢰성 있는 확장 억제를 제공한다는 한미 국방장관 회담의 합의 내용에 따라 올해 첫 연합 공중훈련도 실시되었는데요. 2023년 2월 1일 서해상공에서 우리 측의 F-35A 전투기와 미국 측의 F-22, F-35B 전투기 등이 참여한 한미 공군의 연합훈련이 전개되었습니다. 미국의 B-1B 전략폭격기 전개하에 실시된 이번 훈련은 한미 공군의 연합작전 수행 능력과 상호 운용성을 증진시키는 것은 물론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는데요. 작년 한미 정상회담과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합의한 적시적이고 조율된 전략자산 전개를 적극 구현하고 행동하는 동맹으로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양국의 굳건한 결의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한반도 안보 상황, 이를 헤쳐나가기 위한 한미 양국의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한미 국방장관 회담의 합의 내용을 통해 더욱더 강력한 동맹으로 도약하고 있는데요. 지난 70년간 한국과 미국의 굳건한 혈맹으로서 한반도 평화에 기여해온 한미동맹. 거듭된 발전을 통해 한반도 평화는 물론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서 세계 평화에도 기여하길 기대합니다. 또 지난해 11월에 푸놈펜에서 열린 한미일 이 정상회의에서 3국 간에 어떤 합의된 사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안이 조금 잊혀져 가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민 교수님? 예, 그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논의된 사안은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3국이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이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 전문화되고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미일 3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러니까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특히 미사일 도발이 지상에서도 이루어지고
북한의 잠수함, 즉 해상에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두 측면에서 한미일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 부분에서 논의를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 그 미사일 정보죠. 그거를 삼국이 공유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북한 잠수함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그 연합 잠수함 훈련을 실시하겠다. 이러한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미일 3국 간의 안보 협의를 위해서 안보 회의라고 BTT 같은 정례 안보 회의체를 통해 가지고 3국이 안보 협력을 증진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한미일 3국 간의 정보 공유 약정, 그 티사라고 하는데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관련 정보를 공유할 것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강화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는 티사가 보다 더 발전된 형태로 이제 논의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는 그 안보 회의체도 차관보급인데 이것이 향후에는 보다 더 고위급으로 향상이 돼서 보다 더 실효성 있고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안보 회의체로 발전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미일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정한봉 교수님, 어떤 것인지 부연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북한이 ICBM을 계속 개발하면서 미국과 이제 사정권 안에 넣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일본 열도를 넘어가는 미사일을 간혹 발사를 또 하고요. 또 북한의 미사일이 이 겨냥하고 있는 지점들이 이제 서울, 도쿄 뭐 이런 다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많이들 논의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무엇보다 이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라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일본이나 한국이나 어느 나라가 더 탐지 능력이 뛰어나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지구가 공면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를 하고 낙하를 하는 이 과정을 보면 미사일 발사를 했을 때는 일본에서는 탐지가 안 됩니다. 지구 공면 때문에. 근데 낙하하는 것은 일본에 가까이서 하기 때문에 일본이 탐지를 더 잘하겠죠. 반대로 우리 입장에서 보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시점에서는 우리가 탐지가 잘 되지만 네. 낙하하는 지점은 잘 탐지가 안 돼요. 그래서 가끔 보면 북한 미사일이 어느 지점에 떨어졌다, 뭐 예를 들어서 500km 가다 떨어졌다, 뭐 400km 가다 떨어졌다 이런 내용들이 우리 정보가 간혹 틀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북한 미사일이 고도화돼서 풀업 기능을 하다 보니까 떨어지는 단계에서 풀업하면 우리는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보들을 공유할 필요성이 생기는 거죠. 물론 이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그러면 발사할 때 시점의 정보가 훨씬 더 중요하긴 하겠죠. 어느 나라로 갈지를 알고 보는 거니까. 또 거기에 더해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략 자산들을 보면 다 인공위성 같은 것들은 하늘에서 직접 내려다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정보, 일본이 가지고 있는 정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이 각각 특색이 있고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공유하게 되면 삼국 모두 굉장히 큰 시너지를 얻을 수 있다라고 네. 하는 측면에서 이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얼마 전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도 한미일 3국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긴밀한 대응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네, 북한의 미사일 발사라고 하는 것이 이 한국과 일본, 미국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세 나라 모두가 공통의 관심사가 있고요. 앞서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상승 단계에서는 우리가 더 탐지가 쉽고 네. 또 낙하 단계에서는 일본이 더 탐지가 쉽고요. 또 미국은 이제 인공위성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능력이 탁월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 나라가 이런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어떤 북한 미사일에 대한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 공유가 지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추가적인 논의는 한미일 안보회의에서 이어가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더 빨리 개최될 것으로 보이는데 한미일 안보회의는 무엇이고 개최를 통해서 어떤 성과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상 뭐 한미일 안보회의가 새로운 회의체는 아니고요. 지난 2020년에도 이제 코로나 국면 속에서도 비대면 회의가 이제 열릴 정도로 계속해서 있던 회의입니다. 다만 이제 지금 이제 열리는 회의체의 이제 특징이라고 한다면 한국 정부가 이제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네. 또한 이제 한미일 세 국가가 이제 영내에서 느끼는 이제 위협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공유된 측면이 많기 때문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 환경적 조건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지금 이 회의
회의체가 열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 이제 정한범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북한 미사일 탐지 관련한 것도 분명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고요. 예. 그거 이외에도 이제 동북아 이외의 지역에서 이제 한미일이 어떻게 할 것이냐, 특히 이제 앞으로 대만 문제뿐만이 아니라 인도태평양에서 이제 중국이 서태평양이라고 하든지 남태평양 지역으로 자꾸만 이제 진출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 이것이 이제 서태평양에서 이제 이미 목격되었던 A2AD가 이제 확대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사실상 많은 논의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이제 중국이나 북한의 위협이 좀 더 고조될수록 한미일 협력은 점점 더 빈번해지고 사실은 이 회의체가 아니더라도 한일이나 한미나 이 두 참여 국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좀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교수님, 그러면 한미일 이 안보 회의가 앞으로 이제 정례적으로 계속 열리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앞으로도 사실은 좀 더 빈번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좀 더 다양한 위협을 계속해서 식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계속 이것은 좀 더 이제 정례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이제 이와 유사한 좀 더 이제 세부적인 목적을 가진 회의체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 회담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 지역에 대한 공동 인식도 재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한미 양국이 인도 태평양 전략의 연계성도 또 강화하기로 했는데 그럼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까? 민 교수님. 이번 한미 장관 국방장관 회담이 직후에 이제 기자회견을 하셨을 때 두 장관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한미 동맹이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 안정 및 번영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데 공감을 했다. 그래서 이제 그 인도 태평양 지역 및 국제사회에서 국방 및 안보 협력을 계속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미 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핵심적인 측면이 될 거고 이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군사 안보 측면에서 한미 동맹이 그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 일정한 노력을 할 것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인도 태평양 지역이라는 것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에서 한국과 미국이 그 양국의 경제적 이익을 담보를 하고요. 그리고 핵심적인 국가들인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한국과 미국의 영향력이 인도 태평양 지역까지 뻗어나가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확인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측면, 즉 안보 군사뿐 아니라 이제 경제, 기술, 뭐 우주 분야까지 거쳐가지고 이제 한미 동맹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거다. 이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그러한 측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동남아시아 그리고 태평양 도서국의 우방 국가들과의 이 협력 방안도 모색을 합의한 부분이 눈에 띄는데요. 정보윤 교수님,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강조한 부분으로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아세안 지역에 있는 회원국뿐만이 아니라 남태평양 도서 국가들은 사실상 이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이 어떤 네트워크를 얼마나 더 많이 갖고 있느냐가 사실은 미중 경쟁의 향방을 결정짓는 어떤 구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어떤 네트워크뿐만이 아니라 이 여기에 있는 국가들은 사실은 공급망이라고 하든지 인프라 구축이라고 하든지 또 가치를 공유한다라고 하든지 여러 측면에서 과연 미국이 원하는 질서를 떠받쳐줄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지지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냐, 같은 연합체가 될 수 있을 것이냐의 질문에 사실은 대답을 해야 되는 국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고 또 이제 이 지역 사이사이에 이제 미국의 동맹국들이 또 존재를 합니다. 호주라고 하든지 뉴질랜드라고 하든지 또 이제 군사적인 요충지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이 지역에 있는 국가들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국가들이 위치한 공간 역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 또 정전협정 70주년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한미동맹에서 중요한 또 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런 대목에서 한미 간의 이 동맹을 더 굳건히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점을 좀 더 주목해야 될지, 정 교수님. 올해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미동맹도 70주년이고 정전협정도 70주년인데 그만큼 안보에 있어서 어떤 그 의미를 가지는 그런 한 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정부도 그렇고요. 또 민간 학계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올해 네. 큰 이벤트들 그리고 이제 세미나, 학술회의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정부 입장에서도 사실
그동안 한미동맹 70주년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변화한 세계 정세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주변의 고도화된 위협들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나간 70년 중요하지만 또 앞으로 새로운 70년 또 100년 이런 미래를 또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한미동맹의 미래 방향에 대해서 짚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마도 이제 전자권 전환에 대한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동안 한미동맹의 흐름에 있어서 가장 획기적인 변화라고 하면 이제 이 전자권에 관한 문제일 텐데 이것은 이제 이미 원칙은 서 있고요. 한미 간의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좋은 합의가 이루어지고 어떤 조건이 맞으면 어느 시점에선가 이렇게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한미동맹은 계속 지속적으로 강화해 가는 가운데 지역은 물론이고 세계 안보에 기여하기 위한 한미 간의 공조 노력도 심화시켜 가기로 합의를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민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해양 안보라든지 뭐 해적이 출몰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의 청해 부대가 가서 뭐 해적을 소탕하고 그 경비를 쓰는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고요. 그리고 사이버 안보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기후 변화에 따라서 자연재해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그거에 따른 인도적 지원과 구호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비확산. 핵이라든지 어떤 대량 살상 무기가 전 세계로 확산돼서 어떤 그 무시무시한 테러 집단들이 그러한 가공할 무기를 획득하는 것을 어떻게 억제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한미 동맹이 70년의 성공적인 그런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모범적인 동맹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즉 전 세계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서 논의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1953년에 군사동맹으로 시작한 한미동맹이 70년을 거치면서 정말로 다양하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발전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행동하는 동맹, 또 이제 또 모범적인 어떤 그런 동맹의 모습으로 변화해 가고 있는데 또 이번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한반도 안보 증진을 위해서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유엔사 회원국들과도 좀 더 뭐 연대를 강화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가치 외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군사안보에서 사실은 그렇게 큰 중요성이 없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 미국과 중국이라고 하는 강대 경쟁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이제 가치라고 하는 부분, 법치를 얼마나 존중하느냐의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가치 외교가 상당히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 역시 앞서 말씀드렸던 글로벌 중추국가라고 하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실 가치 외교가 가장 기저에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도 사실은 국방 정책에서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유엔사 회원국들과의 어떤 연대를 다지는 것은 사실은 그 회원국들이 어떻게 모여지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맥락을 본다면 한반도에 있어서의 전쟁과 그 이후의 상황에 있어서 우리와 함께 있었던 국가들과 연대를 다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작업이고 또 다시 이제 외교뿐만이 아니라 국방 외교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어떤 네트워크 확장의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전협정 70주년이니까 유엔사 회원국들과의 어떤 가치 공유를 재확인하고 또 확장해 나가는 노력은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런 가운데 개최될 2023년 한 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가 이제 기대가 되는데요. 이 한 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 이름만 들어도 우리가 세계 중견 국가로 이제 국격이 상승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오스틴 장관도 이제 환영 의사를 표했죠. 그럼요. 이게 앞서 이제 많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만 사실 이 유엔사 회원국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단순히 회원국이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은인과도 같은 네. 나라들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 피를 나눈 형제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국과 유엔사 회원국 간의 어떤 이런 모임, 특히 이 한국 전쟁 이후에 70년 만에 이런 모임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아마 감개무량한 이런 네. 자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이제 70년 전에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였던 대한민국에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대한민국에 그냥 무조건적인 지원으로 온 나라들이잖아요. 지금 그렇게 자기들이 구해준 이 나라가 70년 만에 이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됐고 6위 군사 강국이 됐고요. 또 뭐 IT나 뭐 그밖에 문화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세계 탑
국가라고도 볼 수 있는 이런 위상을 가진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까 우리 영진 씨가 중견국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는 선진국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당당한 선진국이고 네. 어찌 보면은 유엔사 회원국들 중에는 우리보다도 이제는 못 사는 나라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과 이런 회의를 하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도 뜻깊고 또 그 나라들에게도 뜻 깊은 자리가 되겠지만 참 우리에게는 역사적인 어떤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엄중한 한반도 안보 상황 속에서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았고요. 그리고 올해 첫 한미 국방장관회담이 열렸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두 가지인데 이 한미 국방장관이 회담에서 열린 내용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그리고 한미동맹 발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 듣겠습니다. 네, 정 교수님. 사실 7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이제 한미 양국의 모습은 정말 격세지감을 느낀다고 말할 수 있고요. 사실은 그만큼 또 한국의 역할과 역량이 정말 많이 발전했다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의 안보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사실은 한미 협력 혹은 한미 동맹의 역할은 좀 더 중요해질 것 같고요. 또 얼마나 우리가 의지를 발휘하느냐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한미 동맹은 군사적 영역뿐만이 아니라 한미 관계 영역에서 본다면 사실 정말 많은 또 이제 현안들이 있죠. 예. IRA라고 하든지 이제 인도태평양이라고 하든지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이제 난관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좀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냐,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영역을 좀 더 많이 만들어가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한국의 위상이 좀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민 교수님. 예, 오늘 저희가 여러 번 얘기한 것처럼 올해가 한미동맹 70주년이 되는 해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동맹 70주년 표가 미래로 함께 도약하는 동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한반도 안보 상황을 담보하는 초석으로서 한미동맹의 역할은 어떠한 역할로 확대되더라도 그건 반드시 담보가 되고 기초가 돼야 될 것이고요. 그 토대 위에서 이제 한미동맹이 경제동맹, 기술동맹, 즉 미래의 먹거리 어떤 그 사업에 있어 분야에 있어서도 한미동맹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역할을 해줘야지만 한국과 미국의 국익을 담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반도를 넘어서서 인도태평양 지역에 있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해양 안보라든지 사이버 안보, 개발 협력 이런 분야에서 한미 동맹이 이제 그 안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제, 통상 분야에서도 일정한 역할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종합했을 때 미래로 함께 도약하는 동맹 이것이 달성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향점을 가지고 우리 국익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개방적이고 어떤 그 개발 협력 그리고 상호 협력의 원칙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해 간다면 한미 동맹이 이제 성공적인 동맹으로서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고요. 그 안에서 우리의 국익도 오늘 담보되는 그러한 윈윈이 달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장은범 교수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동맹이 고도화되면서 많은 긍정적인 점도 있을 것이고요. 또 많은 도전 요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70년 전의 동맹은 매우 단순했어요. 한국은 그저 못 사는 나라고 능력도 없는 나라고 미국은 그냥 일방적으로 도와주면 되고 이런 아주 단순한 관계였죠. 지금 한국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계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서 있고요. 미국은 오히려 과거보다 세계에 대한 장악력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이 한국에 바라는 점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바라는 점도 더 많아지고 다양해졌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측면에 한미 동맹을 강화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한국과 미국의 이견은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도전 요소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냉철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들도 구분하는 그런 작업들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한국에게 바라는 것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도 고민을 해야 되겠고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한미동맹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신뢰라고 봅니다. 상호 간의 네. 신뢰.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이 동맹이라고 하는 한 틀 안에서 서로 믿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상호 간에 믿음을 주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미국은 한국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국은 미국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고민하는 그런 한 해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요즘 국제 정세와 한반도 정세가 사실 녹록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한미동맹 70주년의 가치를 한번 재검토해 보고요. 튼튼한 국방태세 강화, 또 한미 양국 간의 발전이 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인 한미동맹. 이것이 한반도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안보까지 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동맹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또 기원해 보면서 세 분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미동맹 70주년 맞아 첫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의 성과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70년 동안 지속적으로 신뢰를 쌓아온 한미동맹은 그야말로 혈맹입니다. 앞으로 동맹 100년 더더욱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가는 한미동맹의 미래를 기대합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거 국방 포커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